탑 클래스의 학교와 서울대학은 뭐가 약간 좀 갭이 있을까?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2026년까지 세계 탑 클래스, 탑 10에 들겠다라는 장기 발전 비전 제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7년 정도에 제시한 거니까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우리가 부족해서도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면일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편하게 어느 분께서 말씀을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편한 게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는 게 편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좀 들긴 한데,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자 그러면 또 반복되지만 하여튼 제 주위의 상황을 얘기를 드릴 수뿐이 없는데 아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이제 젊은 학자들을 보면은 정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수준의 연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미국의 이제 탑 클래스의 대학 이런 데보다는 좀 덜 보는 경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제 생각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의 관념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서 물론 뭐 저희 그 분야에 보면 뭐 MIT나 이런 데가 탑 랭킹을 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잘 안 되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인정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너 서클이라는 게 암암리에 없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처음 조교수 시절에는 SCI 논문 쓰는 게 이제 큰 일이었는데 그거 자체도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 이름으로 가면은 뭐 제가 지금 사실 여러 여기저기 저널 에디터를 하고 있는데 이 논문이 들어오면 먼저 어필리에이션을 딱 봅니다. 그러면 이 수준은 어느 수준이겠구나 하고 굉장한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면 잘 썼겠네. 그리고 이때 리뷰를 시작을 하죠. 또 어느 나라에 오면 이건 좀 꼼꼼히 봐야겠구나 이런 선입관이 있는데 그 선입관을 깨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가 그런 걸 지금 깨 나가고 있는 시간이고 포텐셜은 상당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거 이제 페이퍼를 잘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휴먼 네트워킹이 중요를 해서 뭐 노벨상 타고 그러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뭐 기기에다 놓고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얼마나 잘 아냐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나 자기 분야를 이해시키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서 이런 그 국제적인 액티비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정부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연구자 자신이 물론 해야지 되는 일이라서 그런 것들에 그러니까 코리아라는 브랜드 이거하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아서 국력과 같이 올라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인터내셔널 액티비티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뭐 진도를 잘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간은 걸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해 보면 네트워킹과 이것을 바탕으로 한 인터내셔널 레퓨테이션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는 사실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하이 퀄리티 리서치를 계속 축적해 나가서 서울대학교라는 학교의 브랜드 네임, 그 본인의 또 브랜드 네임 같은 것을 형성해 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생각보다는 이게 레퓨테이션은 단시일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요원한 과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네, 혹시 그렇지만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사회과학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그 자연과학은 중에 학문이 보편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진리 탐구라는 게뭐 한국에서 통하던 것이 네덜란드나 어디 가서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통하는 그런 학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사회과학에서는 오랜 논쟁이 이제 보편주의냐 특수주의냐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사회과학 이론과 개념이 좋고 바람직하고 다 적용된다는
보편주의적 입장이 있고 각 나라나 이제 문화 면에서 좀 독특한 그런 것이 있다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그쪽을 주장하는 특수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SSCI 논문을 처음에 못 썼는데 갑자기 우리가 쓰게 된 게 BK나 뭐 이런 걸 하면서 국제화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인터내셔널 비지빌리티를 높이려 보니까 이제 SSCI를 쓰면은 가점을 엄청나게 주고 뭐 다른 사립대학에서는 뭐 보너스도 주고요. 그게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저도 이제 논문을 계속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보면 보편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코멘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통 내용을 내가 이제 한국어를 다루니까 왜 내가 한국어를 알아야 되냐 이런 코멘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영어를 좀 고쳐라. 꼭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내가 영어 것도 돈 들여서 에디팅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코리아니까 이제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이제 물은 것 같아요. 또 물론 또 이제 미국 친구들도 물어보니까 지들도 내면은 자꾸 영어 에디팅 하더라고 뭐 코멘트 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친구들은 미국 중심으로 있어가면서 보편주의적인 성향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서 보아서 통과가 돼야 이제 우리가 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종속성 내지 뭐 이런 게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게 문제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삼성이나 이런 1등도 하는데 저는 사회과학은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그 전 세계의 서울대학의 그 우수성을 알려주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개념과 이론을 외국 거를 다 들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그 개념이나 현상이나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국제저널에 넣으면은 이해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게 탈락되기가 바쁘니까 그쪽에 구매에 맞는 내용을 거기에 맞게 쓸 수밖에 없는 방법론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우리 계량 방법론은 상당히 이제 그 서울대학의 행정대가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거기에 맞추는 것이 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우리 특수주의를 말해서 이건 우리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국 개념 많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한국적인 현상 중에 제가 이제 조직 인사를 이렇게 많이 보는 건데 관료제 내부를 보면은 거기는 뭐 외국에서 주로 이제 성과 관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일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하고 뭐 승진도 시키고 한다고 아주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요 대부분의 조직을 들어보면요 아마 실무에 있는 분은 알 겁니다. 폭탄이란 말이 있습니다. 폭탄. 그게 뭐냐면은 직원 중에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인사이동을 받을 때 누구도 그걸 받기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해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에 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똑같이 놓고 뭐 평가 평가해라 해봤자 소용없죠. 명분을 해고시킬 수도 없으니까 다 알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피해 다닙니다. 이런 현상을 아주 독특한 현상인데 이런 거를 우리가 개념화해서 이론화해서 했으면 훨씬 우리가 설명난 걸 할 텐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실무가에도 우리 학계가 할 말이 별로 없고 또 이것을 잘 좋은 영어로 멋있게 해서 하니까 그 외국 사람도 자기 기준이라는 것을 이런 현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연구 질문부터 시작해서 개념 이론화 면에서 우리가 특수적인 현상이 잘 연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 특수주의 가장 한국적인 게 국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개발한다면 그래서 그걸 영어로 쓰고 해서 발전시켜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한국적인 연구 주제를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으로서는 중요한 역할일 것 같은데 그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해외 저널에 내면 이론도 안 맞고 뭐 결과의 해석도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리젝트 될 가능성이 많이 높겠죠. 그래서 접근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조금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원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같은 맥락의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가 발전을 했지만 어떤 아쉬운 점이 어떤 점이냐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뭐 다시 한번 이제 제 분야,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조금 전에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자연과학이라는 게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찾다 보니 한 번 찾아진 진리를 또 연구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신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 그 얘기는 없는 걸 찾아야 된다는 이런 이제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 없는 아무도 하지 않은 걸 찾는 일인데요. 바로 그 측면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전에 토론했는 것 같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한 점이 바로 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연과학 하는 분들은 항상 모든 분들이 느끼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벨상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마 가장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특정 달에만 하거든요. 노벨상을 받는 그 달에만 잠시 한 5일 정도 하고 그 후에는 또 하지 않죠. 1년에 한 5일 정도만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안다는 거죠. 신규성을 가지고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 모두가 아는데 답은. 근데 그걸 왜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성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학문 분야에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과연 독창성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결국은 혁신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설, 대부분의 우리가 학문을 하다 보면 대가들의 학설을 맞다고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조금의 변형을 요구를 하는 거지 그게 틀리다고 보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어떤 혁신, 그 다음에 기존의 방법, 모든 사람이 A라는 방법을 쓰는데 본인은 B라는 걸 쓰는 혁신, 뭐 이게 모든 게 혁신인데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 하는 얘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어떤 한 민족의 지식 수준하고 관계가 있나, IQ하고 관계가 있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그 집단의 어떤 문화에서 어떤 정답을 찾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건 제가 연구하는 분야는 아닙니다만 아마 사회적으로 이런 연구를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느끼면 어떤 느낌을 가끔 받느냐 하면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애들이 일단 튀는 걸 싫어하잖아요. 남들하고 막 다른 걸 싫어하고 저 자신도 그리고 애가 좀 그냥 평범하게 동질하게 공부 잘하고 뭐 이 정도를 바라는 거지 애가 뭐 굉장히 개성 있고 하면 이제 부모들 다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거든요. 따로 얘기를 하면 윗분들 그러니까 먼저 사신 선배들의 어떤 가이드를 강하게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이게 다 이제 혁신의 어떤 에스펙트인데 그런 것들을 같이 못한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총체적으로 사실 대학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떤 교육 자체를 조금 많이 혁신을 해야지 그런 학생이 또 대학에 들어와서도 그 기조를 유지를 하는 거지 고등학교 때까지 모두 동질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대학에서 갑자기 창의성을 가지고 혁신성을 가지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그런 점은 조금 과학을 하면서 저도 이제 대학에서 25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면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의 문화에 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이지 않나 그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을 위해서는 좀 보수적인 문화를 깰 필요가 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좀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와서 갑자기 창의성 교육이 될 가능성은 좀 없겠죠. 결국은 우리 전체 사회적인 문화나 풍토 전체적인 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금영철 교수님. 하나의 사례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중에 그 도서관에 보면 그 한국학에 관련된 한국사, 한국어 뭐 이런 분야의 그 문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일본사, 일본어, 중국어, 뭐 이쪽 중국학 이런 쪽에 관련된 곳은 장서가 꽤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에 대한 연구가 적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 대해서 많이 알리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두 가지가 다 작용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이 외국에 많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려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은 K-컬처, K-필름, K-팝 등등 세계적으로 한국의 거의 탑에 이르는 분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K-스터디스, 그러니까 코리안 스터디스 이 분야가 같이 가는 그런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한국에 대한 연구, 즉 한국학, 국학에 대한 연구가 가장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일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아까 두 선생님들께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거를 그냥 한국에 대해서 알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뭔가 정립을 해서 우리만의 데이터와 이론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제가 굳이 지금 질문에 그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조금 보완이 됐으면 좋겠는가. 아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너서클 말씀하셨는데 외국과 많은 교류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안에 인너서클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공동 논문을 내거나 또는 공동 연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리게 되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외국어 문제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비록 이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영어나 외국어를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문적인 그 글쓰기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또 가장 잘 알고 또 가장 정리를 잘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약간의 걸림돌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한국학 분야가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한 아직 그 인프라도 적고 인력도 아직 그쪽으로 많이 충원이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 임도빈 선생님, 금영철 선생님은 사실은 한국적인 연구 주제, 우리 로컬 컨텍스트에 바탕을 둔 연구 주제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뭔가 우리 연구 성과도 좀 높이고 나라도 알리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박태현 교수님이나 이원재 교수님, 특히 박태현 교수님께서는 네트워킹을 통한 세계적인 어떤 레퓨테이션을 어떻게 형성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 창의성 있는 연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뭐가 필요할까 하고 이제 우리 교육적인 측면, 문화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이원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 중요한 문제를 지금 네 분 교수님께서 전부 커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좀 어떤 노력들이 가능할까요? 특히나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도 있고 서울대학이라는 참 한국의 학문을 끌어가는 그 대학에서 또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또 개별 교수님들이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꺼번에 다 커버는 안 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그 전반적인 맥락 속에서 말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여유가 많으셨던 예. 그 여러 선생님들 말씀 아주 공감 가는 말씀이고요. 아까 이원재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문화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도 그게 동감이 가는데 이제 선진국이라는 나라, 후진국이라는 나라. 저는 후진국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추적을 해왔고 지금 어느 이런 발표 자료에 보면 한국이 어드밴스드 컨트리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 보면 거의 보더라인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 국민 소득은 상당히 많이 따라가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 거기에 도달했냐? 그러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물론.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앞에 가는 나라지 않습니까? 후진국은 따라가는 나라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안 해본 거를 할 수뿐이 없는 나라죠. 아무것도 해놓지를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후진국 문화를 갖고 있는 거죠. 남이 가면 쫓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늘 뭐를 하려고 그래도 뭐 벤치마킹 상대를 정해서 해야지 되고, 뭐 선례가 있냐고 물어보고. 근데 그 왜 현대 일으키신 고 정주영 회장님 그 특유의 얘기 있잖아요. 뭐 임자해봤어? 이게 선진국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해본 거를 해보려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어떤 뭐 리더 한두 명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보편적인 컬처가 형성이 돼야지 비로소 선진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해본 거를 해야만 되는 거구라는 거를 나서부터 교육받고 자라는 동안에 해야지 나는 이게 남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건데, 우리는 그러진 않고 늘 베스트 팔로워로서 빨리 추적하는 게 능력이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를 지탱해 왔었으니까요, 여태까지는. 그리고 지금 잘 와서 이제 아주 힘겹게 힘차게 노력을 해서 이런 선진국 뭉터까지 왔는데, 이제 선진국이라는 거에 진입을 하려면 근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서 그게 국민적인 컨센서스도 형성이 되고 컬처로 자리 잡아서 이거 없는 거를 하는 게 뭐 학문에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사고방식에서 그런 게 젖어 들어야지 비로소 그런 게 이루어지고, 그런 게 이루어지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얼마나 잘 시켰냐에 따라서 얼마나 빨리 그 마인드가 옛날에 우리 정말 못 살고 뭐 상록수라는 그런 소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계몽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뭐 목매한 뭐 사람들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들부터 마인드 세팅을 달리해서 선진국의 교수로서 학생들을 대하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깊은 성찰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베이비 부머나 X 세대와 Y 세대, Z 세대가 지금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 현상도 있고, 사실은 우리 지금 현재 학교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이 Z 세대 학생들이죠. 근데 그 학생들을 대하는 우리 X 세대나 베이비 부머들은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가 서로 다른 문화가 지금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